구청의 혼인신고 창구는 평일 오후답게 한산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나는 대리석 바닥 위로 몇몇 사람들이 서류를 들고 오갔다. 공기 중에는 묵묵한 행정 처리의 소리만이 낮게 깔려 있었다. 이 조용한 공간에서 강지욱은 이민준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방금 서명을 마친 펜이 아직 들려 있었다. 이민준은 낡은 서류철을 꼭 쥔 채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있었다. 그는 홀로 어린 딸을 키워온 유능한 건축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욱은 그런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았다. 지욱의 옷차림은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처럼 보였다. 비싼 옷도 화려한 시계도 없었다. 오직 민준을 향한 굳건한 시선만이 그의 전부를 말해주는 듯했다. 아빠,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민준의 딸 하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는 민준의 바짓가랑이를 꼭 붙잡고 있었다. 민준은 딸을 번쩍 안아 올리며 환하게 웃었다. 그럼 하은아, 이제 지욱 아저씨가 아니고 지욱 아빠야. 지욱은 그 말을 들으며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눈빛이 순간 깊어졌다. 이 단순한 서류 한 장이 그에게는 세상 그 어떤 계약보다 무거운 맹세였다. 공무원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축하합니다. 두 분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셨습니다. 흔한 축하 인사였지만 민준에게는 구원처럼 들렸다. 그는 지욱을 바라보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지욱은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천억 원대의 자산이나 거대한 기업의 경영권 따위는 없었다. 오직 이 두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만이 선명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민주는 이 순간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홀로 지새웠는지 떠올렸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건축가라는 직업과 아빠라는 역할 사이에서 그는 매일같이 위태로운 줄타기를 했다. 세상은 호라비에게, 특히나 어린 딸을 둔 그에게 친절하지 않았다.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와 동료들의 편견, 어린 시선은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런 민준의 삶에 지옥이 들어온 것은 기적과도 같았다. 우연히 들른 편의점의 야간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지욱. 그는 묵묵히 민준의 지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하은이에게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었다. 지욱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저 곤경에 처한 가족을 도우며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했다. 민주는 그 순수함을 믿었다. 하지만 지욱에게 이 결혼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부와 권력의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었다.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K그룹에 숨겨진 후계자.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방식과 형 강태민의 탐욕의 염증을 느끼고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왔다. 이 평범한 행복, 민준과 하은이라는 따뜻한 울타리는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삶이었다. 구청을 나온 세 사람은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향했다. 하은이가 좋아하는 돈가스를 먹기 위해서였다. 화려한 예식도 요란한 하객도 없는 결혼이었지만 세 사람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행복감이 감돌았다. 민주는 지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욱 씨, 정말 고마워요. 나 정말 행복해요. 지욱은 대답 대신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린 것은 바로 그때였다. 어라, 이게 누구야? 이민준 팀장 아니야.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와 함께 세진건설의 박 부장과 김 과장이 들어섰다. 그들은 이미 술이 거나하게 취해 있었고 그들 뒤에는 싸늘한 표정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세진건설의 실질적인 권력자,
강태민 상무였다. 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반사적으로 하은이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박 부장은 비틀거리며 다가와 민준의 어깨를 툭 쳤다. 이야, 오늘 좋은 날인가 봐. 이런 데서 다 보네. 그런데 옆에는 누구셔 설마 애딸린 호랍이랑 결혼해 준다는 그분 노골적인 조롱이었다. 김 과장도 옆에서 낄낄거리며 거들었다. 지욱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하은이의 귀를 살짝 막아주며 남자들을 조용히 관찰했다. 그의 시선은 박 부장이나 김 과장이 아닌 뒤편에 서 있는 강태민에게 고정되었다. 자신의 이복형, 아버지가 인정한 유일한 후계자이자 지금 이 순간 민준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흉. 태민은 지욱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벌레 보듯 민준과 지욱을 훑어볼 뿐이었다. 강태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이민준 팀장. 요새 회사 일이 한가한가 봐. 이런 데서 시간을 다 보내고 듣자 하니 오늘 구청에 볼 일이 있었다던데. 그는 지욱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 어린 미소를 지었다. 취향 참 독특하군. 저런 사람이랑 새 출발이라 대단해. 박 부장이 태민의 말에 용기를 얻어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상무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니, 이 팀장. 우리가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그렇지. 어디서 저런 멀쩡한 여자들도 많은데 왜 하필 남자. 그것도 저런 아르바이트나 전전하는 것 같은 사람이랑 우리 세진건설 이름에 먹칠하는 거 아니야. 하은이가 아빠의 품에 안겨 울먹이기 시작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직장 상사 앞에서 그리고 따라 이 앞에서 차마 욕설을 내뱉을 수는 없었다. 상무님, 부장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이 사람은 제 남편입니다. 그리고 여긴 제 개인적인 시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태민은 민준의 항변을 비웃음으로 일축했다. 남편이 팀장. 자네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자네가 지금 맡고 있는 블루 스카이 프로젝트. 그거 하나에 자네 목숨줄이 달려 있어. 그런데 지금 이런 남편 노름이나 하고 있을 때야 자네 딸내미 분유값이라도 벌려면 정신 차려. 잔인한 협박이었다. 바로 그때 조용히 있던 지욱이 일어섰다. 그는 여전히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식당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만하시죠. 지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하은이를 민준에게서 받아 안고 아이의 눈을 가렸다. 아이 앞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 부장이 소리쳤다. 너 뭐야? 네가 감히 누군 줄 알고. 강상무님께 지욱은 박 부장을 무시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강태민에게만 향해 있었다. 이름이 강태민이라고 했나? 세진건설 상무. 지욱의 말투에는 존대도 반말도 아닌 기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태민은 순간 당황했다. 저 무일푼처럼 보이는 남자의 눈빛이 이상하게도 거슬렸다. 강태민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넥타이를 고쳐맸다. 내 놈이 내 이름을 함부로 불러. 이민준. 네가 데리고 온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잘 알겠군. 오늘 일 회사에서 다시 얘기하지. 그는 더러운 것을 봤다는 듯 혀를 차며 돌아섰다. 박 부장과 김 과장이 그 뒤를 허둥지둥 따라 나갔다. 식당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민주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손이 덜덜 떨렸다. 미안해요. 지욱 씨. 나 때문에
하은이 앞에서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행복해야 할 결혼 첫날이 악몽처럼 변해버렸다. 지욱은 하은이를 달래며 민준의 옆에 앉았다. 당신 탓이 아니야. 지욱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민준 씨, 저 사람들, 특히 강태민이라는 사람, 당신을 오랫동안 괴롭혔어. 민준은 차마 고개를 끄덕이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지욱은 더 묻지 않았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이복형의 잔인한 성격, 그리고 그가 회사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지욱은 강태민이 언급한 블루스카이 프로젝트를 떠올렸다. 아버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신도시 개발 사업의 일부였다. 태민이 저렇게 노골적으로 민준을 압박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터.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다. 민준은 무언가의 희생양이 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지욱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일단 밥 먹자. 하은아. 지욱은 태연하게 포크를 들었다. 하은이는 울음을 그치고 조심스럽게 돈가스를 바라보았다. 민준은 그런 지욱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 방금 전의 모욕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지욱은 폭풍 속의 등대처럼 굳건했다. 민준은 지욱이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어렴풋이 하게 되었다. 강태민은 민준 옆에 선 지욱을 노골적으로 훑어봤다. 값싼 면바지에 낡은 스웨터. 잘 쳐줘야 대학 등록금을 걱정하는 복학생 수준이었다. 저런 자가 감히 자신과 눈을 마주치다니. 태민은 민준의 무능함이 이런 사적인 영역에까지 미친다고 생각했다.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은 자가 고작 저런 부류와 어울리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 박 부장은 강태민의 심기를 살피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이 팀장, 상무님께서 지금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 블루스카이 현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다들 밤새우고 있는데 자네만 이렇게 빠져나와서 연애질이나 하고 있으면 어떻게 당장 회사로 복귀 못해. 이것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민준을 고립시키려는 함정이었다. 세진건설은 K그룹의 핵심 계열사였지만 강태민이 상무로 부임한 이후 부패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지욱은 그룹의 감찰팀을 비밀리에 움직이며 그 내막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태민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아랫사람들에게 전가했다. 이민주는 그 희생양 중 하나일 뿐이었다. 지욱은 이복형을 냉정하게 분석했다. 강태민, 그는 언제나 아버지의 인정을 갈구했고 그 갈증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다. 그는 자신보다 약한 자를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했다. 지금 민준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태민은 몰랐다. 자신이 지금 누구 앞에서 오만하게 굴고 있는지. 지욱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생각이 아직 없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지욱이 강태민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경고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수많은 이사회를 주재하고 적대적 인수를 막아냈던 자의 목소리였다. 태민은 순간적으로 척추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곧 그 느낌을 떨쳐버렸다. 고작 저런 밑바닥 인생이 자신에게 위협이 될 리 없었다. 내 놈 따위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이민준, 내일 아침 8시까지 내 사무실로 와. 네가 싼 똥, 네가 치워야지. 강태민 일행이 사라진 식당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했다. 다른 손님들은 감히 이쪽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수군거릴 뿐이었다. 하은이는
여전히 지욱의 품에서 훌쩍이고 있었다. 지욱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식당 주인에게 정중하게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소란을 피워서 계산 부탁드립니다. 그의 태도는 조금 전의 위압감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다시 평범하고 공손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 때문에 지욱까지 모욕당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지욱 씨. 역시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 보는 게. 민준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지욱은 운전대를 잡은 채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오늘 부부가 됐어. 그걸로 끝이야. 집에 도착해 하은이를 재운 후 지욱은 조용히 발코니로 나갔다. 그는 주머니에서 평범한 휴대폰과는 다른 암호화된 위성 전화를 꺼냈다. 김비서, 나야. 세진건설 강태민 상무. 그리고 블루스카이 프로젝트. 관련된 모든 자료. 내일 아침까지 내 보안 메일로 보내. 이민준 팀장의 최근 3개월간 사내 동향도 포함해서 아주 사소한 것 하나도 빠뜨리지 마. 전화를 끊은 지욱은 어두운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강태민. 그는 자신의 행복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평생 일군 기업의 근간을 좀먹고 있었다. 지욱은 더 이상 방관자로 남을 수 없었다. 그는 민준과 하은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형제가 만든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서 잠시 내려놓았던 억만장자의 힘을 다시 사용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지욱은 거실로 돌아왔다. 민준은 소파에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지워지지 않은 피로와 불안감이 가득했다. 지욱은 조용히 담요를 가져와 민준에게 덮어주었다. 걱정 마. 민준 씨, 내가 다 해결할게.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그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그 누구도, 심지어 강태민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음 날 아침 공기는 전날 밤의 모욕으로 인해 여전히 무거웠다. 이민주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강태민 상무가 말한 아침 8시라는 시간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넥타이를 고쳐매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애써 감추려 했다. 아침 식탁에서 하은이는 여느 때처럼 밝게 웃었지만 민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강지욱은 평소와 다름없이 하은이의 아침 식사를 챙기고 있었다. 그는 민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무슨 일이 있든 내가 당신 곁에 있어. 평범한 위로의 말이었지만 어젯밤 식당에서 보여준 지욱의 강인한 눈빛을 떠올린 민주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남편이 그저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님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민준이 현관을 나설 때 지욱은 하은이를 안고 배웅했다. 민준 씨, 오늘 그냥 평소처럼 해. 어떤 부당한 말에도 휩쓸리지 말고. 지욱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민주는 그 말에서 이상한 확신을 느꼈다. 그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세진건설로 향했다. 그가 떠나자마자 지욱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 역시 다른 출근 준비를 시작했다. 세진건설 로비에 들어서자마 자민주는 싸늘한 공기를 느꼈다. 어젯밤 식당에서 함께 있던 박 부장과 김 과장이 동료들에게 무언가를 과장되게 속삭이고 있었다. 그들은 민준을 발견하자 노골적인 조롱의 시선을 보냈다. 어이구, 이 팀장 오셨네. 밤새 안녕하셨어, 사모님은. 아니, 사부님은 잘 계시고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로비에 울렸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그는 지욱의 말을 떠올리며 묵묵히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가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강태민 상무의 비서가 차가운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이민준 팀장님. 상무님께서 지금 당장 대회의실로 오시랍니다. 블루스카이 프로젝트 팀 전원과 함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것은 개인적인 질책이 아니었다. 공개적인 처형이었다. 대회의실은 이미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민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임원 몇 명과 프로젝트 팀원들이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민준이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꽂혔다. 강태민은 기다렸다는 듯이 손에 든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내던졌다. 이민준 팀장. 이게 뭔지 설명해 보시지. 스크린에는 블루스카이 주거동 A타워의 구조 설계 도면이 떠 있었다. 특정 부분이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었다. 강태민이 레이저 포인터로 그 부분을 가리키며 으르렁거렸다. 어젯밤 긴급 안전 진단 결과다. A타워 핵심보에 심각한 균열이 발견됐어. 이대로 공사를 강행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군. 민준의 눈이 커졌다. 말도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H빔 보강 설계를. 그는 말을 잇다가 무언가를 깨달았다. 아닙니다. 이건 상무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자재를 변경한. 강태민은 코웃음을 쳤다. 자재 변경이 팀장.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언제 그런 위험천만한 지시를 했다는 거지. 강태민은 박 부장에게 눈짓했다. 박 부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변경된 설계도 사본을 팀원들에게 나눠주었다. 여기 이민준 팀장의 최종 승인 서명이 똑똑히 박혀 있군. 비용 절감을 위한 자재 대체 승인. 본인이 서명해 놓고 이제 와서 상무님께 뒤집어 씌우려는 건가? 민주는 자신이 서명했던 서류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몇 주 전 강태민은 민준을 따로 불러 비용 절감을 이유로 더 저렴한 대체 자재를 사용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민준은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강태민은 인사권과 프로젝트 자체를 무기로 그를 협박했다. 이건 내 책임하에 진행하는 거니. 이 팀장은 서명이나 해. 결국 민주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상무님 그건 분명히 상무님께서. 민준이 절박하게 외쳤다. 강태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의 뺨을 내리칠 듯 손을 들었다가 멈췄다. 이 개자식 봐라. 끝까지 발뺌이군. 내 놈의 무능함과 독단적인 판단 하나 때문에 회사 전체가 휘청거리게 생겼어. 당장 이 프로젝트에서 손떼. 오늘부로 대기 발령이다.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동료들은 모두 시선을 피했다. 강태민의 폭언이 이어졌다. 감사팀에서 정식으로 조사를 시작할 거다. 내 놈이 저지른 손해에 대해서는 내 집이든 내 딸이든 그리고 네가 어제 끼고 있던 그 남편 놈이든 뭐든 팔아서라도 갚아야 할 거야. 민주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복도를 청소 카트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청소부 복장을 한 강지욱이었다. 그는 어젯밤 김 비서를 통해 세진건설의 일용직 청소부로 잠입했다. 그는 복도 코너의 유리창을 닦는 척하며 열린 회의실 문틈으로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민준의 창백한 얼굴과 강태민의 오만한 표정을 똑똑히 보았다.
지욱의 눈빛은 청소부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차가운 분노였다. 강태민이 민준을 완벽하게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었다. 저가 자재를 사용하고 차액을 횡령한 것은 강태민 자신일 터. 그는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가장 유능하고 동시에 가장 만만한 민준을 선택한 것이다. 남편 이야기까지 꺼내며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강태민은 만족스러운 듯 회의실을 나갔다. 남겨진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동료들은 하나둘씩 그를 피해 자리를 떴다. 박 부장만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조롱하듯 두드렸다. 어쩌나 이 팀장, 이제 딸내미 분유값 걱정해야겠네. 아, 그 잘난 남편분이 벌어다 주시려나. 민주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주변의 속삭임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의 물건들을 상자에 담기 시작했다. 딸, 하은이의 사진, 아내의 유품이었던 작은 화분, 그리고 자신이 밤새워 그렸던 설계도들. 그의 꿈과 희망이 모두 부서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지욱은 복도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봤다. 그는 민준이 상자를 들고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모습을 눈에 담았다. 민준이 로비를 빠져나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욱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굳어 있었다. 분노는 이미 차갑게 식어 예리한 칼날이 되어 있었다. 청소 카트를 끌고 비상계단으로 들어간 지욱은 다시 위성 전화를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김 비서, 강태민이 이민준 팀장을 대기 발령시켰어. 블루스카이, A타워 자재 비리로 뒤집어 씌웠다. 예상대로군.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지금 즉시 블루스카이 원본 설계도와 강태민이 승인한 변경 설계도 두 가지 모두 확보해. 지욱의 지시는 거침없이 이어졌다. 그리고 강태민이 압력을 넣은 그저가 자재 납품업체 태산스틸이었나. 그 회사와 강태민 사이의 모든 자금 흐름을 추적해 페이퍼 컴퍼니가 끼어 있을 거다. 지난 6개월간 강태민의 개인 계좌, 차명 계좌, 관련된 모든 내역을 샅샅이 뒤져. 단 하나도 놓치지 마. 오늘 밤까지 보고해. 전화를 끄는 지욱은 다시 청소부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는 카트를 밀며 복도를 걸었다. 강태민의 사무실 앞을 지날 때 그는 안에서 들려오는 오만한 웃음소리를 들었다. 지욱의 입가가 비틀렸다. 웃어둬라. 강태민, 네가 지금 짓밟은 사람이 누구의 사람인지, 그리고 네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곧 알게 될 테니. 지욱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해가 저물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질 무렵 이민주는 텅 빈 상자를 들고 유령처럼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여는 그의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웠다. 거실에서는 하은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와 강지욱의 다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욱은 이미 청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와 하은이와 블록 쌓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아빠 하은이가 민준을 발견하고 달려와 안겼다. 민준은 딸을 끌어안았지만 그의 시선은 지욱에게 향한 채 고정되어 있었다. 지욱은 민준의 헬쑥한 얼굴과 빈 상자를 보고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는 하은이를 안아들고 민준에게 다가갔다. 하은아, 아빠 피곤하시니까 먼저 씻고 있을까? 지욱 아빠가 동화책 읽어줄게. 하은이를 욕실로 들여보낸 지욱은 거실로 돌아왔다. 민주는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대기. 발령이래요. 민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블루스카이 프로젝트에서 내가 자재를 멋대로 바꿔서 심각한 결함이 생겼다고. 강상무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는 횡설수설하며 오늘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어떻게 강태민에게 협박을 당해 서명했는지, 그리고 강태민이 어떻게 자신을 완벽한 희생양으로 만들었는지 그 사람이 지욱 씨까지 언급했어요. 내 남편. 그런 사람 때문에 회사를 망치게 생겼다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욱 씨. 민준은 결국 무너져 내렸다. 지욱은 말없이 민준의 옆에 앉아 그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다. 어떤 비난도 섣부른 조언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민준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다. 지욱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민준은 아이처럼 흐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명예, 직장, 그리고 어쩌면 새로 얻은 이 행복까지도. 민준 씨. 한참 후에야 지욱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당신 탓이 아니야. 그건 함정이었어. 당신은 하은이와 날 지키기 위해 버티려고 했을 뿐이야. 지욱은 민준의 젖은 얼굴을 닦아주었다. 일단 저녁 먹자. 하은이 배고플 거야. 내가 당신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놨어. 민준은 이런 상황에서도 저녁 식사를 챙기는 지욱의 모습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역설적으로 민준을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리고 있었다. 지욱은 민준을 식탁에 앉히고 하은이를 데려왔다. 세 식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녁을 먹기 시작했다. 하은이는 오늘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렸고 지욱은 맞장구를 쳐주었다. 하지만 음식을 씹는 지욱의 턱선은 강하게 굳어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분노와 냉철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민. 그는 선을 넘었다. 단순히 회사의 돈을 횡령한 것을 넘어 한 개인의 삶을, 그리고 자신의 동생이 선택한 가정을 무참히 짓밟았다. 지욱은 하은이의 숟가락에 반찬을 올려주면서도 자신의 비밀 휴대전화가 진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민준과 하은이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지욱은 서재로 향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에 접속했다. 아니나 다를까 김 비서로부터 암호화된 파일이 도착해 있었다. 세진건설 긴급 감사 자료 1. 그래서 지욱은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는 블루스카이 프로젝트의 원본 설계도와 강태민이 결제한 변경 설계도가 나란히 떠올랐다. 원본에는 민준의 주장대로 고강도 H, 빔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변경 도면에는 값싼 중국산 저가 철근으로 대체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변경을 승인한 최종 결제란에는 이민준의 이름이 아닌 강태민의 위임 서명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지욱의 눈이 번뜩였다. 강태민은 민준에게 서명을 강요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권한으로 밀어붙인 후 서류를 조작해 민준에게 덤터기를 씌운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직권 남용이 아니라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배임이었다. 그는 스크롤을 내렸다. 태산 스틸 관련 자료가 나타났다. 김 비서의 보고서는 치밀했다. 태산 스틸은 설립된 지 6개월밖에 안 된 유령 회사였으며 그 회사의 대표는 박 부장의 처남 명의로 되어 있었다. 지난 6개월간 세진건설에서
태산스틸로 흘러들어간 자재 대금은 총 500억 원. 하지만 실제 납품된 자재의 원가는 1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차액 400억 원은 여러 개의 대포 통장을 거쳐 스위스에 있는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갔다. 그 계좌의 실소유주는 강태민이었다. 지욱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멍청하긴. 고작 400억 때문에 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려 그는 자신의 형이 생각보다 훨씬 더 탐욕스럽고 무모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욱은 김 비서에게 즉시 메시지를 보냈다. 태산스틸에 자재를 납품한 중국 현지 공장을 찾아 원자재 품질 검사서 원본을 확보해야 해. 그리고 박 부장 처남의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을 훑어 강태민이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거다. 그 전에 증거를 잡아야 해.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덧붙였다. 이민준 팀장의 개인 평판 자료도 수집해. 그가 얼마나 유능하고 정직한 직원이었는지 증명할 자료가 필요해. 지욱은 노트북을 덮었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평범한 아르바이트생 강지욱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는 K그룹의 막대한 자원을 움직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 그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했다. 민준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은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조용히 침실로 돌아왔다. 민준은 잠결에도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뒤척이고 있었다. 지욱은 민준의 이마에 흐른 땀을 닦아주며 그의 옆에 누웠다. 민준의 무너진 모습을 떠올리며 지욱의 분노는 더욱 차갑게 타올랐다. 강태민, 넌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 했어. 이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준비를 해라. 지욱은 잠든 민준을 끌어안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대기 발령 통보를 받은 후의 며칠은 지옥과도 같았다. 이민준의 핸드폰은 불길할 정도로 조용했다. 매일 아침 울리던 수십 통의 업무 메일도, 현장의 시끄러운 전화벨 소리도 모두 끊겼다. 그는 사회로부터,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경력으로부터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하은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후 그는 텅 빈 집 안에 홀로 남아 무력감에 잠식당했다.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최소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자료라도 찾아야 했다. 민주는 용기를 내어 세진건설 사옥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가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보안 요원 2명이 앞을 가로막았다. 이민준 팀장님, 죄송하지만 대기 발령 상태로는 사내 출입이 불가능하십니다. 차가운 통보였다. 그의 출입 카드는 이미 정지된 상태였다. 민준이 당황하며 경비와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로비를 지나던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그의 등에 비수처럼 꽂혔다. 저 사람 아냐? 블루스카이, 말아먹은 이민준. 듣자 하니 회사에 수백억 손해를 입혔다던데 어쩐지 요새 이상하더라니. 멀쩡한 남자랑 결혼한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 때마침 박 부장과 김 과장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그들은 쫓겨나다시피 한민준의 처량한 모습을 발견하고는 노골적으로 비웃음을 터뜨렸다. 어이구, 이 팀장. 여긴 어쩐 일이야? 짐 챙기러 왔어. 아니면 그 잘난 남편분이 회사 구경이라도 시켜달래. 김 과장이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 말이야. 애 딸린 호라비가 남자랑 붙어먹을 때부터 제정신이 아니었지. 그러니 저런 대형 사고나 치고 회사가 자선 사업하는 곳인 줄 아나 봐. 박 부장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민주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모욕감을 참으며 뒤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현관문에 주저앉았다. 단순한 징계가 아니었다. 강태민은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있었다. 이상한 결혼. 그들은 민준의 가장 사적이고 행복한 선택을 그의 무능함과 불안정함을 증명하는 낙인처럼 이용했다. 그는 지욱의 얼굴을 떠올렸다. 자신 때문에 지욱까지 이런 더러운 소문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 설상가상으로 다음 날 집으로 퀵 서비스가 도착했다. 세진건설 법무팀의 인형이 찍힌 두툼한 서류 봉투였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것은 단순한 대기 발령 통지서가 아니었다. 업무상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예고장이었다. 블루스카이 프로젝트의 잠정적 손실액으로 500억 원이 적혀 있었다. 민준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500억. 그가 평생을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금액이었다. 서류에는 그가 고의적으로 저가 자재를 사용하여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이에 대한 민영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었다. 강태민은 진심으로 그를 파산시킬 작정이었다. 그날 저녁 지욱이 하은이를 재우고 나왔을 때 민주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 테이블에는 법무팀의 서류가 펼쳐져 있었다. 지욱 씨. 민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 이제 끝난 것 같아. 500억이래. 내가 어떻게 그 돈을.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민주는 지욱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욱 씨. 도망가. 나 같은 놈. 옆에 있어봤자 당신 인생까지 망가질 거야. 하은이는 내가 어떻게든. 하지만 당신은 이런 일에 엮일 필요 없어. 제발. 나 때문에. 민준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는 지욱을 밀어내려 했다. 지욱은 민준의 손을 더욱 세게 붙잡았다. 그는 밀리지 않았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하지만 그 분노는 민준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헛소리하지 마. 지욱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민준은 처음 듣는 지욱의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내가 당신 곁에 있겠다고 했잖아. 500억 아니. 5천억이라도 상관없어. 지욱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들어 구겨버렸다. 이건 그냥 종이 쪼가리야. 강태민이 당신을 겁주려고 꾸민 수작일 뿐이야. 지욱은 민준의 어깨를 붙잡고 눈을 맞췄다. 민준 씨, 정신 차려. 저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야. 당신이 절망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거. 절대로 저들 뜻대로 되게 둘 수 없어. 민주는 지욱의 강렬한 눈빛에 압도되었다.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이 알던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맞나.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흔들림 없는 저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하지만 어떻게? 지욱은 민준을 끌어안았다. 방법은 내가 찾아. 당신은 그냥 하은이 아빠로, 내 남편으로 평소처럼 버텨주기만 하면 돼. 날 믿어. 그날 밤도 지욱은 서재의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의 표정은 민준 앞에서의 모습과는 달리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김 비서로부터 추가 보고가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강태민의 압력이 거세질수록 지욱의 반격도 더욱 치밀해지고 있었다. 김 비서는 강태민뿐만 아니라 세진건설의 재무이사와 감사팀장까지 이 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그들은 태산스틸 외에도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다.
블루스카이 프로젝트는 그들의 거대한 횡령 계획의 일부일 뿐이었다. 강태민은 프로젝트를 고의로 부실하게 만들어 책임을 민준에게 전가한 뒤 추가 안전 보강 예산을 타내어 다시 한번 돈을 빼돌릴 계획이었던 것이다. 지욱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판이 생각보다 크군. 그는 김 비서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재무이사와 감사팀장의 비리 증거도 확보해. 그들의 약점을 잡아야 해. 그리고 이민준 팀장에게 소송을 건 법무팀 담당자. 그 뒷조사도 해봐. 강태민의 개인 변호사 노릇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지욱은 모니터에 떠 있는 내부 이메일 하나를 주목했다. 그것은 박 부장이 감사팀장에게 보낸 메일이었다. 이민준 건은 상무님 지시대로 처리 중입니다. 이상한 결혼건으로 여론몰이를 하면 심리적으로 더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겁니다. 지욱은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뼈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그들은 민준의 명예뿐만 아니라 지욱과의 관계 자체를 공격의 무기로 삼았다. 지욱은 자신의 존재가 민준에게 방패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이 싸움을 뒤에서 조종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지욱은 다시 한번 김 비서에게 연락했다. 김 비서, K그룹 본사의 주주 명부를 확인해. 내 차명 계좌로 보유한 세진건설 지분, 그리고 우호 지분 전부 합쳐서 의결권 확보해. 강태민이 이사회를 열기 전에 내가 먼저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할지도 몰라. 지욱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강태민의 압박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셈이었다. 이민준에게 5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예고장이 날아온 이후 집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민준은 하루 종일 인터넷으로 관련 법률 조항을 검색하고 무료 법률 상담을 알아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절망뿐이었다. 세진건설이라는 거대 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이길 확률은 없었다. 그는 하은이가 잠든 밤이면 소파에 웅크려 앉아 소리 죽여 울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민주는 하은이의 간식을 사기 위해 동네 마트에 들렀다. 그는 우유와 빵 몇 개를 골라 계산대에 섰다. 하지만 직원이 그의 카드를 단말기에 긁었을 때 차가운 기계음이 울렸다. 고객님, 잔액 부족도 아닌데 한도 초과나 정지된 카드라고 나옵니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부랴부랴 다른 카드를 꺼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세진건설 법무팀이 소송을 진행하며 그의 모든 금융 자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다. 그는 당장 하은이에게 먹일 우유 한 팩도 살 수 없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민주는 물건을 계산대에 도로 내려놓고 마트를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집에 돌아온 민주는 현관에 주저앉았다. 그는 지갑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강태민은 그를 말려죽일 작정이었다. 그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지욱이 그 모습을 발견했다. 민준 씨, 무슨 일이야? 민주는 텅 빈 지갑을 보여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카드. 전부 정지됐어요. 가압류가 들어왔나 봐요. 나 이제. 하은이 우유값도. 지욱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굳었다. 그는 민준을 일으켜 세웠다. 걱정 마. 내가 해결할게. 그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민준은 지욱이 누구와 통화하는지 알 수 없었다. 지욱은 그저 응. 상황이 급해. 긴급 생활, 안정자금 명목으로 처리해줘. 익명으로. 아니, 그냥 제3자 법률 지원 보증금 형태로 30분 내로
같은 알 수 없는 말만 했다. 전화를 끄는 지욱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30분만 기다려봐. 내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법무사 친구한테 부탁했어. 보증금을 걸어서 임시로 가압류를 중지시킬 수 있을 거야. 민주는 의아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어떻게 그런 법률적 절차를 알고 또 30분 안에 보증금을 넣어줄 친구가 있단 말인가. 하지만 거짓말처럼 1시간 뒤 민준의 핸드폰으로 은행 알림이 도착했다. 가압류 집행정지 및 소액의 입금 알림이었다. 민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지욱 씨, 이게 어떻게? 지욱은 어깨를 으쓱하며 태연하게 말했다. 다행이네. 친구가 잘 처리해줬나 봐. 일단 급한 불은 껐으니 걱정 마. 민주는 지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 남자는 위기의 순간마다 믿을 수 없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어쩌면 지욱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처음으로 싹 텄다. 지욱은 그런 민준의 시선을 피하며 옷을 갈아입었다. 나 오늘 야간 경비 아르바이트가 하나 더 있어. 좀 늦을 거야. 하은이 잘 챙겨줘. 지욱이 말한 야간 경비 아르바이트는 사실 김 비서가 수집한 정보를 확인할 중대한 만남이었다. 김 비서는 강태민과 재무이사의 압력에 못 이겨 거짓 감사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죄책감에 시달리던 내부 감사팀의 박선우 과장과 비밀리에 접촉하는 데 성공했다. 박 과장은 블루스카이 프로젝트의 원본 장부를 가지고 있었다. 약속 장소는 인적이 드문 한강 고수부지의 낡은 주차장이었다. 밤 11시 강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지욱은 검은색 후드티의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어둠 속에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눈은 주위의 모든 움직임을 경계하는 맹수처럼 빛나고 있었다. 곧이어 낡은 소형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박선우 과장이었다. 그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다. 당신이 K라는 분입니까? 정말 절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원본 장부는 가져왔습니까? 태산 스틸로 흘러들어간 자금 내역이 담긴 원본 파일이 필요합니다. 박 과장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 가방을 열었다. 여기 있습니다. 강상무 지시로 재무이사랑 감사팀장이 직접 숫자를 조작했습니다. 전 그냥 서명만. 바로 그때였다. 주차장 입구로 검은색 세단 2대가 헤드라이트를 끈 채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지욱은 욕설을 내뱉었다. 젠장. 꼬리가 붙었군. 차에서 내린 것은 박 부장과 김 과장. 그리고 그들이 데려온 듯한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었다. 박 부장이 박 과장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이 배신자 새끼, 네가 감히 상무님 뒤통수를 쳐 저놈 잡아. 노트북 빼앗아 남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박 과장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지욱은 망설일 틈이 없었다. 그는 박 과장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 저쪽 강변길로 뛰어 내 차가 대기하고 있어. 김 비서에게 노트북 넘기고 무조건 숨어. 지욱이 박 과장을 억지로 떠미는 순간 김 과장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넌 또 뭐야? 이민준, 그놈 남편 아니야. 네가 왜 여기에? 지욱은 대답 대신 주먹을 날렸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어설픈 주먹이 아니었다. 짧고 빠르고 정확하게 급소를 노린 일격이었다. 김 과장은 컥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박 부장이 놀라 주춤하는 사이
지욱은 박 과장을 강변 쪽으로 밀쳐냈다. 뛰어 덩치 큰 남자 하나가 지욱에게 달려들었다. 지욱은 몸을 낮춰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남자가 고통 속에 쓰러졌. 지욱은 단 2번의 움직임으로 2명을 제압했다. 하지만 박 부장이 다른 남자들과 함께 박 과장을 거의 따라잡고 있었다. 지욱은 주차장 구석에 버려져 있던 낡은 쇠 파이프를 집어들었다. 그는 그것을 남자들을 향해 던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뒤쪽에 서 있던 검은색 세단의 앞 유리를 향해 전력을 다해 쇠 파이프를 던졌다.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남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다. 그 찰나의 순간 박 과장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멀리서 은색 세단 김비서의 차이 급가속하며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임무는 완수됐다. 박 부장이 분노에 차소리쳤다. 저 새끼 잡아, 이민준 남편놈 잡아. 지욱은 미련 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그는 주차장 담을 가볍게 넘어 반대편 골목으로 사라졌다. 지욱은 인근 골목을 몇 차례 더 돌아 추격자들을 완전히 따돌린 후에야 숨을 골랐다. 그의 입술 끝이 살짝 터져 피맛이 느껴졌다. 박 부장의 부하 중 하나가 휘두른 주먹에 스친 상처였다. 그는 턱을 훔치며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과장은 파일은 무사히 확보했습니다. 지금 안전 가옥으로 이동 중입니다. 좋아. 난 집으로 복귀한다. 새벽 2시가 다 되어 지욱이 현관문을 열었을 때 민주는 소파에 웅크린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주는 지욱의 터진 입술과 헝클어진 옷을 보고 벌떡 일어났다. 지욱 씨, 이게 다 뭐야? 경비 아르바이트라며 싸운 거야. 도대체 무슨... 지욱은 피곤한 기색으로 겉옷을 벗었다. 말했잖아. 야간 경비라고. 술 취한 진상 손님들이 좀 거칠었어. 별거 아니야. 그는 상처를 닦기 위해 욕실로 향했다. 민주는 그런 지욱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낮에 있었던 기적 같은 가압류 해제. 그리고 지금 전문가처럼 싸운 흔적이 역력한 이 상처. 민주는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 지욱 씨.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 욕실 문 앞에서 지욱이 멈춰섰. 당신 정말 누구야? 평범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아니잖아.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지욱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터진 입술, 차가운 눈.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는 민준의 불안한 눈빛을 마주했다. 그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지만 아직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다. 민준 씨, 나는 당신 남편이야. 지금은 그것만 알아주면 안 될까? 모든 게 끝나면 그때 다 말해줄게. 제발. 날 믿어. 그날 밤 이민준의 날카로운 질문이 거실 공기를 가른 이후 집안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욱은 자신의 터진 입술을 치료하며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민주는 더 이상 속지 않았다. 그는 진상 손님이라는 변명을 믿지 않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캐물을 용기도 없었다. 지욱의 비밀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무엇인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민주는 그날 이후 지욱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함께 저녁을 먹고 하은이를 재우는 일상은 같았지만 잠자리에서 민주는 지욱에게 등을 돌렸다. 지욱은 그런 민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함을 삼켰다. 그는 민준을 지키기 위해 비밀을 유지했지만
그 비밀이 오히려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다. 민준의 의심은 당연한 것이었다. 며칠이 지난 평일 오후, 지욱은 하은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와 놀이터에서 그네를 밀어주고 있었다. 평범한 아빠의 모습, 그것은 그가 가장 원했던 삶의 한 조각이었다. 그때 그의 청바지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진동이 울렸다. 하은이에게 사준 장난감 전화기가 아닌 그가 철저히 숨겨온 암호화 위성 전화였다. 발신자 표시는 0, K그룹의 심장, 강만희 회장의 직통 번호였다. 지욱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아버지가 직접 그에게 연락한 것은 그가 집을 나간 이후 처음이었다. 하은아, 아빠 잠깐만. 중요한 전화가 와서 그는 하은이를 그네에서 내려놓고 놀이터 구석으로 향했다. 말씀하십시오. 내놈 목소리 듣자고 전화한 것 아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차가웠다. 오늘 저녁 8시 성북동 본가로 와라. 내놈이 지금 무슨 쥐새끼 같은 짓을 벌이고 있는지 내 입으로 직접 들어야겠다. 그것은 요청이 아닌 통보였다. 지욱이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다. 지욱은 잠시 눈을 감았다. 올 것이 왔다. 그가 박선우 과장과 접촉하고 김 비서를 시켜 세진건설의 비자금을 추적한 움직임이 결국 아버지의 정보망에 포착된 것이다. 강태민의 부패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면서도 아버지는 외부의 개입, 특히 사라진 아들의 개입을 용납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늦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야간 경비일이 본사에서 갑자기 감사가 나왔대요. 아무래도 밤을 새워야 할 것 같아요. 하은이 저녁 좀 챙겨줘요. 미안해요. 민준은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 침묵이 지욱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자신의 평범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 또다시 거짓말을 해야 했다. 저녁 8시 정각, 지욱은 성북동 본가의 육중한 철문 앞에 섰다. 그가 스스로 걸어 나온 감옥, 10년 만의 귀환이었다. 집사는 그를 보고 놀랐지만 이미 연락을 받은 듯 묵묵히 그를 서재로 안내했다. 집안의 공기는 그가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차갑고 무거웠다. 모든 가구와 장식품들이 그의 평범한 옷차림을 비웃는 듯했다. 서재의 문이 열리자 짙은 마호가니 책상 너머로 강만희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지욱을 맞았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아들을 만난 반가움 따위는 없었다. 오직 K그룹이라는 제국을 지배하는 황제의 냉혹한 통제력만이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앉아라. 지욱은 아버지가 가리키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강만희 회장은 그제야 서류에서 눈을 떼고 지욱을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값싼 물건을 감정하듯 지욱의 낡은 스웨터와 면바지를 훑었다. 꼬리말이 아니구나. 내 아들이 고작 저런 불황자처럼 하고 다니다니. 강씨 가문의 수치다. 찾으신 용건만 말씀하십시오. 지욱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강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보고서 한 뭉치를 지욱의 앞으로 던졌다. 거기에는 지욱이 최근 김 비서를 통해 움직인 내역들, 박선우 과장과의 접촉, 심지어 민준의 가압류를 풀어주기 위해 움직인 법무팀의 기록까지 담겨 있었다. 내 놈이 지금 무슨 장난을 치고 다니는지 아느냐. 강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세진건설은 내 형, 태민이 관할이다. 네가 감히 선을 넘어 그룹의 질서를 어지럽혀 고작 내 놈의 하찮은 감정 노름 때문에 아버지는 지욱의 모든 행동을 그저 유치한 반항,
혹은 사랑 노름에 빠진 철부지의 치기로 치부하고 있었다. 장난이 아닙니다. 지욱은 보고서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아버지를 향해 있었다. 그룹의 암 덩어리를 도려내려는 겁니다. 암 덩어리 강 회장은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내 놈이 의사라도 된 줄 아느냐. 네가 그룹을 떠난 순간부터 넌 경영에 관여할 자격이 없어. 하물며 그 천박한 호라비 놈 때문에 이성을 잃고 날뛰는 꼴이라니. 그 말에 지욱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 사람 천박하지 않습니다. 천박하지 않아 애 딸린 호라비. 빚더미에 앉은 건설사 팀장. 그런 밑바닥 인생에게 홀려서 내본 분도 잊었느냐. 당장 그 가짜 놀이 집어치워라. 그 남자와 아이를 버리고 내 자리로 돌아와. 조용히 태민의 밑에서 경영 수업이나 다시 받아. 강 회장은 그것이 자신이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잡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지옥이 잠시 궤도를 이탈했을 뿐 결국 돈과 권력의 달콤함을 잊지 못하고 돌아올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지옥의 대답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싫습니다. 서재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만희 회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욱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권위에 짓눌려 살던 과거의 둘째 아들이 아니었다. 제 인생은 가짜 놀이가 아닙니다. 지난 30년간 아버지의 아들로 살았던 그 시간이 오히려 가짜였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이름으로, 제 의지로 진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작 편의점 계산대나 지키는 게 내 진짜 삶이라고. 강 회장의 목소리에 노골적인 경멸이 담겼다. 지욱은 한 걸음 다가섰다. 그리고 그 사람, 이민준 씨는 아버지가 말하는 그런 밑바닥 인생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인 강태민 상무가 수백억을 횡령하며 자신의 배를 불릴 때 민준 씨는 원칙을 지키려다 직장과 명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지욱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재 전체를 울렸다. 누가 더 고결한지, 누가 더 천박한지는 명백하지 않습니까? 네, 이놈. 강 회장이 책상을 내리쳤다. 네가 감히 내 형을 모욕해. 내 놈이 지금 누구 덕에 그 자리라도 유지하고 있는지 잊었느냐? 그래서 제게 주시겠다는 것이 그 자리입니까? 형의 부패를 돕는 자리. 지욱은 차갑게 받아쳤다. 강 회장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욱을 노려보았다. 좋다. 네가 선택한 길이다. 그렇다면 내 마지막 제안을 하지. 그는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민준, 그 자를 내 손으로 직접 검찰에 고발해라. 세진건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네가 직접 증인으로서 그놈을 완전히 매장시키는 대가로 네가 저지른 모든 경거망동을 용서하고 태민이와 동등한 위치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겠다. 그것은 아들의 마지막 남은 인간성마저 시험하는 잔인한 제안이었다. 강 회장은 지욱이 KGU 그룹의 후계자라면 사사로운 감정 따위는 비즈니스를 위해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것이 바로 강 회장 자신이 평생 지켜온 철칙이었다. 지욱은 그 서류를 바라보다가 이내 헛웃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당신은 여전하시군요. 당신에게 가족이란, 자식이란, 그룹을 위한 장기말에 불과합니까? 강 회장은 대답했다. 그룹이 있기에 가족도 있는 것이다. 틀렸습니다. 지욱이 단호하게 말했다. 만약 제가 그것마저 거절한다면요.
강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렇다면 넌 내 아들이 아니다. 네가 지금껏 누려왔던 모든 것, K그룹의 지분, 네가 차명으로 숨겨둔 내 어머니의 유산까지 법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회수하겠다. 넌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되어 네가 선택한 그 남자와 똑같은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될 게다. 이게 내 마지막 경고이자 최후 통첩이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 회장은 지욱이 굴복할 것이라 확신했다. 돈의 힘을 잃는 것. 그것은 강씨 가문의 피를 물려받은 자에게 죽음보다 더한 공포일 터였다. 하지만 지욱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아닌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제 모든 것을 빼앗으시겠다고요. 좋습니다. 가져가십시오. K그룹의 지분도, 그 그림자 속에 숨겨둔 제 모든 재산도. 하지만 민준 씨와 하은이는, 제 가족은 절대 포기 못합니다. 아니, 제가 지킬 겁니다. 아버지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한다 해도 제가 막아낼 겁니다. 네, 이놈. 강 회장이 고함을 질렀다. 지욱은 문손잡이를 잡으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아버지는 정말 모르십니까? 강태민 상무가 블루스카이 프로젝트에서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자가 수백억을 횡령하며 회사를 좀먹고 있는 것을 정녕 모르고 계셨습니까? 강 회장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지욱이 단순한 심증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음을 직감했다. 지욱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아니면 알고도 눈 감아주고 계셨던 겁니까? K그룹의 안정을 위해서 장남이라는 그 하찮은 이유만으로 아버지의 방관이, 강태민의 탐욕이 무고한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전 그걸 막아야겠습니다. 감히 아비에게 설교를 해 내 놈이 그 선택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으냐. 당장 내일부터 그룹의 모든 법무팀과 감사팀이 내 목을 조를 것이다. 강 회장의 광기 어린 외침이 서재를 울렸다. 지욱은 돌아보지 않았다. 제 선택은 제가 책임집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도 오늘 내린 이 결정을, 그리고 강태민을 방치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실 겁니다. 지욱은 서재를 나왔다. 10년 만의 부자 상봉은 그렇게 완벽한 파국으로 끝났다. 그는 차가운 복도를 걸어 나오며 김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플랜 B, 즉시 실행해.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더 이상 자비는 없어. 강태민뿐만 아니라 그를 비호하는 이사들까지 전부 칠 거다. 그는 본가를 빠져나왔다. 이제 그는 KG그룹의 후계자가 아니라 K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이민준의 남편 강지욱일 뿐이었다. 그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빈털터리. 아버지는 그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했다. 지욱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아직 모르시는군. 아버지가 제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빈털터리 강지욱이라는 존재라는 걸. 늦은 새벽. 지욱이 집 현관문을 열었다. 민주는 그를 기다리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거실에는 하은이의 작은 숨소리만 고요하게 울렸다. 지욱은 그 평화로운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방금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한 명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민준의 곁에 앉아 담요를 덮어주었다. 최후 통첩, 상속 포기.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손에 넣었다. 지욱은 잠든 민준의 뺨을 부드럽게 쓸었다. 걱정 마. 민준 씨. 내가 당신을, 그리고 하은이를 반드시 지켜낼 테니까. 그의 결의는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강만희 회장과의 격렬한 대면 이후 지욱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간은 이미 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하고 돌아왔다.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현관문을 열었을 때 소파에서 웅크린 채 잠든 민준의 모습을 보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자신이 시작한 이 싸움이 이 평화로운 공간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민준은 지욱의 본사 감사라는 거짓말을 더 이상 믿지 않았다. 지욱의 얼굴에 남은 미세한 긴장감과 피로,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날카로워진 눈빛은 그가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의 밤샘 근무를 하고 온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주는 묵묵히 하은이의 식사를 챙길 뿐 지욱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 침묵이 지욱에게는 비수처럼 느껴졌다. 그는 하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그는 김 비서가 마련한 도심 속의 한 오피스텔, 그들의 비밀 작전 본부로 향했다. 그곳은 K그룹의 감시망에서 벗어난 유일한 장소였다. 지욱은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의 옷을 벗어 던지고 완벽하게 K그룹의 전략가로 돌아왔다. 회장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김 비서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보고했다. 지욱님이 보유하신 차명 계좌 중 일부에 대해 금융당국 조사를 의뢰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지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바였다. 아버지는 내가 돈줄이 막히면 굴복할 거라 생각하시겠지. 하지만 우리가 더 빨라. 준비는 됐나? 김 비서는 파일을 열었다. 말씀하신 대로 베리타스 캐피탈 명의로 보유한 KG그룹 홀딩스 지분 5%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준비 완료했습니다. 강태민 상무는 물론 강 회장조차 이 지분이 지욱님 소유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할 겁니다. 어머님의 유산이었으니까요. 지욱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좋아. K그룹 홀딩스 이사회에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 사안의 긴급성을 이유로 48시간 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다. 김 비서가 물었다. 소집 명부는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지욱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핵심 계열사 세진건설의 심각한 경영진 비리 및 내부 통제 시스템 붕괴로 인한 그룹 전체의 신용도 하락, 우려, 그리고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긴급 안건이라고 명시해. 이것은 강태민을 넘어 강만희 회장의 경영 방식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정면 도전이었다. 공문이 발송되고 불과 1시간도 되지 않아 K그룹 본사는 발칵 뒤집혔다. 강태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길길이 날뛰었다. 베리타스 캐피탈, 이게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놈들이야. 당장 이놈들 뒷조사해. 감히 누가 내 세진건설을 걸고 넘어져. 그는 이 공격이 자신의 동생 지욱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같은 시각 지욱은 두 번째 작전을 개시했다. 그는 박선우 과장에게서 확보한 원본 장부, 강태민의 스위스 계좌 내역, 태산스틸과의 부정한 거래 증거, 일체를 암호화된 USB에 담았다. 이것은 이사회를 뒤집을 비장의 무기였지만 동시에 대중을 움직일 폭탄이기도 했다.
그는 이 폭탄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했다. 그날 밤 지욱은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한적한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가 기다리던 인물은 JBC 방송국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 한지수였다. 그녀는 몇 년 전 정계의 거물을 비리로 낙마시킨 전적이 있는 K그룹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을 유일한 기자였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지수 기자가 약속된 암호를 대며 옆자리에 앉았다. 지욱은 본론부터 말했다. K그룹의 비자금 내역입니다. 세진건설 강태민 상무가 주범입니다. 그는 USB를 건넸다. 한지수 기자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K그룹을 오랫동안 주시해왔지만 이런 구체적인 증거는 처음이었다. 이걸 왜 제게 주시는 겁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지욱은 대답 대신 조건을 걸었다. 내 신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틀 뒤 오전 10시 K그룹 임시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내가 연단에 서는 순간 이 자료를 터뜨려 주십시오. 그 전까지는 절대 안 됩니다. 단 1분이라도 빠르거나 늦으면 강태민은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빠져나갈 겁니다. 한지수 기자는 그의 치밀함에 혀를 내둘렀다. 거래하죠. 하지만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겁니다. 모든 무대를 마련한 지욱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간은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민주는 잠들지 않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며칠 전 지욱이 벗어두었던 낡은 스웨터가 놓여 있었다. 그는 지욱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의심이 아닌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오늘도 본사 감사가 바빴나 보죠. 민준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지욱은 피곤한 한숨을 내쉬며 다가갔다. 민준 씨, 나중은 없어. 민준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더 이상 당신 거짓말 못 들어줘요. 내 카드가 정지됐다가 풀렸어. 당신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야. 그날 밤 당신 전문가처럼 싸웠어. 그리고 오늘은 당신에게서 내가 알던 지욱 씨의 냄새가 나지 않아. 민주는 지욱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강태민. 그 사람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야, 혹시? 당신도 그들과 한패인데 나를 이용하기 위해 접근한 거야. 내가 당신의 싸움에 이용당하는 미끼일 뿐이야. 그것은 민준이 품고 있던 가장 끔찍한 의심이었다. 그의 절규에 지욱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민준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의 눈은 진실을 갈망하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절대 아니야. 지욱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당신은 미끼가 아니야. 민준 씨, 당신과 하은이는 내가 이 지옥 같은 싸움을 하는 유일한 이유야. 지욱은 민준의 젖은 뺨을 감쌌다. 지금 당장 모든 걸 말해줄 수 없어. 내가 당신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당신이 진실을 알게 되면 강태민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난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 민주는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럼 난 뭘 믿어야 해? 나를 믿어. 지욱은 민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모든 게 거의 끝났어. 내가 지금 아주 큰 청소를 하고 있어. 이틀만, 딱 48시간만 더 버텨줘. 이 모든 게 끝나면 당신 앞에 앉아서 내 모든 것을 말해줄게. 내가 누구인지, 왜 당신 곁에 있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숨김없이. 약속할게. 민주는 지욱의 눈을 깊게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거짓말쟁이의 변명이 아닌 모든 것을 건 남자의 처절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남자를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다. 지욱은 그런 민준을 말없이 끌어안았다. 폭풍 전야의 마지막 밤이었다. K그룹 본사 30층 대회의실. 베리타스 캐피탈의 요구로 소집된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기 10분 전. 강태민 상무는 이사들을 미리 불러 모아 입을 맞추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보다 승리감에 가까운 여유가 감돌았다. 그는 이 정체불명의 투자사가 제기한 안건을 가볍게 묵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베리타스 캐피탈인지 뭔지. 감히 그룹 경영에 딴지를 걸었지만 이미 손을 써뒀습니다. 강태민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아버지께서도 제게 힘을 실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저들의 발악은 블루스카이 프로젝트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한 제 의지를 꺾지 못할 겁니다. 이민준 건은 이미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했고요. 박 부장과 재무이사 등 그와 한통 속인 임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강만희 회장이 결국 장남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확신했다. 블루스카이의 부실 공사 책임은 이민준에게 완벽하게 전가되었고 추가 예산까지 확보한 참이었다.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주주총회, 시작, 시각, 정각. 육중한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강태민은 오늘 자신에게 반기를 든 베리타스 캐피탈의 대리인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문 쪽을 쳐다봤다. 그의 입가에는 경멸 어린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떤 놈들이든 돈으로 밟아주거나 그룹의 힘으로 찍어 누를 생각이었다. 문 앞에는 검은색 슈트를 입은 법무팀 변호사들이 도열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냉철한 인상의 김승현 비서가 먼저 들어섰다. 강태민의 미간이 좁혀졌다. 김 비서, 자네가 여긴 어쩐 일인가? 아버지의 대리인으로 왔나? 저들은 베리타스 측 변호인단인가? 그는 김 비서가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했다. 김 비서는 대답 대신 옆으로 한 걸음 비켜섰다. 그리고 한 남자가 회의실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최고급 수제화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낡은 스웨터와 값싼 면바지가 아니었다. 그의 몸에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더블 슈트가 그의 견고한 체격을 드러내고 있었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얼굴. 냉정하고 예리한 눈빛. 그는 더 이상 이민준의 곁에서 순하게 웃던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거대한 빌딩의 최상층에 군림하는 포식자였다. 강태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너. 강지욱, 그의 목소리는 경악으로 갈라져 나왔. 박 부장은 유령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었다. 이민준, 그놈. 남편 놈이. 왜 저기서.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듯 횡설수설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임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 회장의 둘째 아들. 경영권을 포기하고 집을 나갔다고 알려진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았던 그 유령이었다. 지욱은 그 모든 소란과 경악 어린 시선을 무시한 채 주주총회 의장석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다. 그는 강태민을 지나쳐 강만희 회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앉아있던 부회장 앞에 마이크를 잡았다. 김 비서가 그런 지욱의 옆에 서서 관련 서류와 위임장을 들어보였다. 그는 지욱의 충실한 비서였다. 김 비서가
회의실 전체에 울리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K그룹 홀딩스 2대 주주이자 베리타스 캐피탈의 실소유주, 그리고 그룹 본사 직속 내부 감사팀 총괄 책임자이신 강지욱 이사님께서 오늘 임시 주주총회 의장직을 직접 수행하시겠습니다. 그의 선언은 강태민의 머리 위로 떨어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강태민은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2대 주주, 감사팀 총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이민준의 남편, 그 모든 모순된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로 합쳐졌다. 자신은 동생의 하찮은 연애 노름을 방해한 것이 아니었다. 그룹의 칼을, 아버지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숨겨진 아들의 심기를 정면으로 건드린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민준에게 덮어씌운 500억 소송, 태산스틸을 통한 비자금, 박선우 과장에게 가한 압력, 심지어 식당에서 그를 모욕했던 그날 밤까지 그 모든 것을 지욱이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지욱은 그에게 굴복한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팔 때까지, 증거를 모을 때까지 기다려준 것이었다. 공포가 그의 척추를 타고 올랐다. 박 부장과 재무이사는 이미 얼굴이 잿빛이 되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조롱하고 짓밟으려 했던 남자가 사실은 자신들의 목숨줄을 쥔 단두대의 집행인이었음을 깨달았다. 강태민은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찾았지만 아버지 강만희 회장은 이 자리에 없었다. 지욱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강태민과 박 부장, 재무이사를 차례로 훑었다. 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 강지욱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이크를 통해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형님이신 강태민 상무님께서 세진건설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그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욱은 김비서에게 눈짓했다. 오늘의 첫 번째 안건입니다. 강태민 상무의 즉각적인 해임과 세진건설 특별감사팀 파견에 관한 건입니다. 지욱이 손을 들자 김비서와 함께 온 법무팀 변호사들이 회의실의 모든 문을 막아섰다. 강태민이 준비했던 승리의 축제는 끝났다. 피비린내 나는 심판이 시작되었다. 강지욱은 강태민의 창백한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다. 동정심은 없었다. 그는 회의실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김 비서가 노트북을 조작하자 첫 번째 증거 자료가 화면에 나타났다. 그것은 이민준이 초안을 잡았던 블루스카이 A타워의 원본 설계도였다. 고강도 H, 빔이 촘촘하게 밝힌 완벽한 설계였다. 첫 번째 자료입니다. 이민준 팀장이 제출했던 원본 설계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안전계수는 기준치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지욱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적인을 깼. 그는 다음 화면을 띄웠다. 그리고 이것은 강태민 상무의 지시로 변경된 최종 설계도입니다. 화면에는 H빔 대신 값싼 중국산 철근이 듬성듬성 배치된 도면이 나타났다. 강태민이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이야, 저건. 저건 이민준이 비용 절감을 위해 독단적으로 수정한 거다. 내가 아니야. 그의 외침은 공허했다. 지욱은 그가 말을 끝내기를 기다렸다가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태산스틸이라는 이름의 유령 회사 로고가 화면을 채웠다. 강태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 이 저가 자재를 납품한 업체 태산스틸입니다. 설립 6개월, 자본금 1억, 그리고 대표이사는 여기 앉아 계신 박 부장님의 처남이시더군요. 지욱이 박 부장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박 부장은 의자에서 미끄러질 듯 몸을 떨었다. 그는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외쳤지만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렸다. 지욱은 멈추지 않았다. 화면은 세진건설에서 태산스틸로 흘러들어간 500억 원의 자금 흐름도로 바뀌었다. 자재, 대금 500억 원. 하지만 태산스틸이 중국 공장에서 실제 사들인 자재 원가는 100억 원 미만입니다. 지욱이 레이저 포인터로 차액 400억 원을 가리켰다. 사라진 400억. 어디로 갔을까요? 강태민은 숨이 막혔다. 헛소리 집어치워 증거도 없는 모함이야. 그는 이사들을 둘러보며 소리쳤다. 여러분, 저놈은 그룹을 나갔던 놈입니다. 감히 형을 모함하고 회사를 삼키려는 수작입니다. 날 믿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사들은 이미 공포에 질려 지옥의 다음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해외 송금 내역이 나타났다. 차액 400억 원은 홍콩과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최종적으로 스위스의 한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 그리고 그 계좌의 예금주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강태민은 비명을 질렀다. 조작이야. 저건 합성이라고. 저놈이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합성입니까? 지욱이 차갑게 물었다. 그럼 이것도 합성인지 보시죠. 다음 화면은 이민준에게 씌워진 혐의의 핵심 증거였다. 이민준의 이름이 위조된 자재 변경 승인서였다. 강태민은 민준에게 서명을 강요했지만 민준이 끝까지 버티자 결국 자신의 직권으로 밀어붙인 뒤 나중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했던 것이다. 그 옆에는 강태민이 재무이사에게 보낸 내부 메일이 떠올랐다. 이민준 건으로 완벽하게 마무리해. 그놈 호랍이라 뒤봐줄 사람도 없어. 500억 소송 걸어서 입 다물게 만들어. 재무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범죄 모의의 증거였다. 지욱은 계속해서 박 부장과 감사팀장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했다. 이민준의 그 이상한 결혼, 남자와의 결혼을 문제 삼으면 여론전에서도 유리합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놈으로 몰아가죠. 그들이 이민준의 사생활을 어떻게 조롱하고 이용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회의실은 경악과 분노로 술렁이었다. 강태민의 네트워크에 속해 있던 이사들조차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 실책이 아니었다. K그룹 전체를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는 조직적인 범죄였다. 강태민은 자신이 고립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희망, 아버지를 떠올리며 발악했다. 이건 내부 자료일 뿐이야. 아버지가 이걸 용납하실 것 같아. 바로 그때였다. 오전 10시 정각, 강태민이 마지막 발악처럼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려던 순간 회의실 여기저기서 임원들의 휴대폰 진동이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다. 긴급 속보 알림이었다. 한 이사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확인했다. JBC. 속보. 화면에는 충격 단독 K그룹 세진건설. 500억대 비자금 포착. 강태민 상무. 유령 회사 통해 횡령이라는 헤드라인이 떠 있었다. 한지수 기자가 약속을 지킨 것이다. 지욱이 회의실 내부에서 공개한 모든 증거가 원본 장부 스캔 파일과 스위스 계좌 내역까지 포함되어 실시간으로 전국에 송출되고 있었다. 주가가 재무이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K그룹 홀딩스와 세진건설의 주가가 수직으로 낙하하고 있었다. 상장 폐지까지 거론될 정도의 치명타였다. 말도 안 돼.
어떻게 밖으로? 강태민은 자신이 완벽한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내부에서는 이대 주주인 동생이, 외부에서는 언론이 그의 숨통을 동시에 조여오고 있었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강만희 회장이었다. 그는 비서실장의 부축도 없이 홀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인지 절망인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단상 위에 선 지욱과 바닥에 주저앉다시피 한 태민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이미 모든 보고를 받았고 JBC의 속보도 확인했다. 그룹 전체가 무너질 위기였다. 강태민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기어가다시피 달려갔다.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저놈이, 지욱이 놈이 함정을 팠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 좀 막아주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장남의 자존심도 경영자의 위엄도 모두 사라진 처참한 모습이었다. 강만희 회장은 아들의 처참한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며칠 전 지욱에게 했던 자신의 말을 떠올렸다. 그룹이 있기에 가족도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철학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순간에 직면했다. 그는 지욱을 바라보았다. 지욱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어떤 감정도 없이 아버지를 마주보고 있었다. 지욱의 그 고요한 눈빛이 강 회장에게는 가장 강력한 질책이었다. 방관한 대가를 치르실 겁니다. 아들의 경고가 현실이 되었다. 강 회장은 눈을 감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가 누른 번호는 비서실이 아니었다. 중앙지검. 김 부장 검사인가? 나 강만희 회장일세. 강태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아, 안 돼. 아버지. 강 회장은 아들을 외면한 채 통화를 이어갔다. 내 아들, 강태민 상무를 특정 경제 범죄가 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하네. 그룹 차원에서 모든 자료를 넘길 테니 지금 당장 본사로 사람을 보내게. 그는 전화를 끊었다. 아버지 강태민의 절규가 회의실을 울렸다. 그는 아버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김 비서의 지시를 받은 보안 요원들에게 즉시 제압당했다. 박 부장과 재무이사, 감사팀장 역시 내부 감사팀 요원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들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검찰이 들이닥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강만희 회장은 지욱을 향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이걸로 만족하느냐? 그는 모든 것을 잃은 표정이었다. 그룹을 지켰지만 아들을 잃었다. 아니, 두 아들 모두를 잃었는지도 몰랐다. 지욱은 마이크에 대고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아버지를 지나쳤다. 그리고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가며 오직 강 회장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아버지, 세진건설뿐만 아니라 K그룹 전체의 만연한 부패를 청산할 겁니다. 아버지가 눈 감아 주셨던 모든 것들을요. 지욱은 자신의 손으로 형을 심판했다. 그는 무너진 이사들과 절규하는 강태민, 그리고 텅 빈 눈으로 서 있는 아버지를 뒤로 한 채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복도에는 김 비서가 준비한 감사팀이 대기하고 있었다. 지욱은 그들에게 짧게 명령했다. 관련자 전원. 검찰이 도착할 때까지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해. 모든 증거를 확보해. 지욱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그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진실을
그리고 자신의 진짜 정체를 이민준에게 전해야 했다. 그가 가장 지키고 싶었던 사람, 그리고 그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르는 사람에게로 그는 발걸음을 옮겼다. K그룹 본사 30층 회의실은 강태민의 절규와 강만희 회장의 침묵, 그리고 언론의 플래시 세례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지욱은 그 모든 혼돈을 뒤로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이나 안도감 대신 무거운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형을 제 손으로 심판하고 아버지가 쌓아 올린 제국의 정면으로 칼을 겨눴다. 하지만 그의 가장 힘든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본사 로비를 빠져나오는 그의 앞을 수많은 기자들이 가로막았다. 강지우 기사님, 정말 K그룹의 숨겨진 후계자이십니까? 오늘 주주총회는 사실상의 쿠데타입니까? 이민준 팀장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욱은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 비서와 보안 요원들이 그를 둘러싸고 길을 텄다. 그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김 비서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강태민 상무를 비롯한 연루자 전원, 검찰에 신병 인도될 때까지 철저히 감시해. 세진건설 법무팀에는 즉시 연락해서 이민준 팀장에 대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공식적인 사과 성명을 준비하라고 전해. 블루스카이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 및 재검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욱은 차창 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는 당분간 날 찾지 않으실 거야. 그는 시동을 걸었다. 그의 차는 K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체를 빠져나와 민준과 하은이가 있는 작은 아파트를 향해 달렸다. K그룹의 2대 주주가 아닌 이민준의 남편으로 돌아가기 위한 길이었다. 집으로 향하는 내내 라디오에서는 K그룹 사태가 속보로 흘러나왔다. K그룹, 형제의 난, 차남 강지욱, 장남 강태민 비리 폭로, 충격, K그룹 후계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 호라비 건축가와 결혼. 세상은 이미 그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말은 민준 역시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었다. 지욱은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도 한참을 내리지 못했다. 그는 민준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몰랐다. 자신이 저지른 가장 큰 기만. 그는 민준을 지키기 위해 싸웠지만 그 과정에서 민준의 신뢰를 배신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집으로 올라갔다. 현관문 앞에서 그는 자신이 강태민을 마주할 때보다 더 떨고 있음을 깨달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싸늘할 정도로 조용했다. 하은이는 이미 방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이민준은 식탁 의자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TV 리모컨이 놓여 있었고 꺼진 TV 화면에는 지욱 자신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모든 뉴스를 본 것이 틀림없었다. 왔어요. 민준이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메마르고 차가웠다. 지욱은 겉옷을 벗을 생각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섰다. 민준 씨, 내가 K그룹 홀딩스 2대 주주, 베리타스 캐피탈 실소유주, 내부 감사팀 총괄 책임자. 민준이 뉴스에서 들은 직함들을 하나씩 읊조렸다. 그리고 억만장자, 내 남편이.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지욱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나 슬픔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깊은 배신감과 공허함이 담겨 있었다. 대단하네, 강지욱 씨.
민준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은이 우유값 걱정하던 내 앞에서, 500억 소송에 절망하던 내 앞에서. 당신은 무슨 생각을 했어? 재밌었나? 바보 같은 이민준이 발버둥 치는 모습이. 당신 같은 억만장자에겐 좋은 구경거리였어. 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리기 시작했다. 아니야, 민준 씨. 절대 그런 게 아니야. 지욱이 다급하게 부정했다. 난. 그럼 뭔데? 민준이 소리쳤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야간 경비, 그 터진 입술 전부. 전부 연극이었어. 나한테 접근한 것도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강태민. 그 사람이 당신 형이라며 형을 치기 위해서. 내가 필요했던 거야. 내가 미끼였어. 이것은 지욱이 가장 두려워했던 질문이었다. 그는 민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민준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오지 마. 당신 몸에 걸친 그 비싼 옷. 역겨워. 내가 알던 강지욱은,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대체 누구였던 거야? 민준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지욱은 민준의 절규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거나 숨을 수 없었다. 그는 민준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심정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맞아. 전부 거짓말이었어. 지욱은 고통스럽게 인정했다. 내 이름 빼고. 당신을 만난 그 순간의 내 모습은 전부 거짓이었어. 그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K그룹의 후계자라는 감옥. 돈과 권력에 미쳐버린 형. 그리고 아들조차 장기말로 여기는 아버지. 그는 그 모든 것에서 도망쳤다고 했다. 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아무도 날 강지욱으로 보지 않는 곳에서. 그냥 사람처럼 숨쉬고 싶었어. 그러다 당신을 만났어. 민준 씨. 편의점에서 지쳐서 컵라면을 먹던 당신. 그리고 하은이. 당신들은 내 지옥 같은 삶에서 처음 만난 온기였어. 난 당신들을 사랑하게 됐어. 게임이 아니었어. 당신들은 내 유일한 구원이었어. 지욱의 목소리가 절박해졌다. 난 그냥 당신 남편으로, 하은이 아빠로 영원히 살고 싶었어. 내 과거는 영원히 묻어버리고 싶었어. 하지만 강태민이 당신을 건드렸어. 그자가 당신의 인생을, 우리 가족을 짓밟으려 했어. 그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때 깨달았어. 내가 도망쳤던 그 힘이 없으면 난 당신을 지킬 수 없다는 걸.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 난 내가 가장 경멸했던 그 괴물이 되어야만 했어. K그룹의 강지욱으로 돌아가야만 했어. 그는 민준의 손을 잡으려 했었다. 당신을 속여서 미안해. 하지만 당신을 사랑한 내 마음까지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줘. 내가 오늘 이 모든 일을 저지른 건 K그룹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야. 당신의 명예를, 우리 집을 되찾기 위해서였어. 민준 씨, 제발. 민준은 지욱의 고백을 들으며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자신을 조롱하던 박 부장의 얼굴, 500억 소송장, 카드가 정지되었던 그날의 절망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 지욱이 자신을 어떻게 위로하고 지켜주었는지도 떠올렸다. 내가 해결할게. 날 믿어. 그 말들은 거짓이 아니었다. 민주는 천천히 지욱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자신의 젖은 뺨을 감쌌다. 바보. 멍청이. 민준이 흐느꼈다. 왜?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당신 혼자 그걸 다 감당하려고 했어. 그의 분노는 지욱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그가 혼자 짊어졌을 고통에 대한 아픔이었다. 지욱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민준을 끌어안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 씨. 민준은 지욱의 등을 세게 안았다. 다시는 나한테 아무것도 숨기지 마. 당신이 억만장자든 빈털터리든 상관없어. 당신은 그냥 내 남편 강지욱이야.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몇 주가 흘렀다. 대한민국은 K그룹 사태로 연일 떠들썩했다. 강태민과 박 부장을 비롯한 비리 연루자들은 모두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다. 강만희 회장은 모든 경영에서 손을 떼고 이선으로 물러났으며 K그룹은 강지욱의 주도하에 전례 없는 구조 조정과 개혁에 들어갔다. 세진건설은 지욱의 지시대로 이민준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막대한 위자료와 함께 복직을 제안했다. JBC 뉴스는 이민준의 결백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는 더 이상에 딸린 호랍이나 부실 공사 책임자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 기업의 부패에 맞서 원칙을 지킨 용기 있는 건축가로 재조명되었다. 지욱은 민준에게 세진건설의 신임 대표 이사직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준은 거절했다. 난 경영자가 아니야. 난 건축가야. 대신 그는 블루스카이 프로젝트의 재설계를 총괄하는 디자인 총괄 본부장직을 수락했다. 강태민이 망쳐놓은 설계를 그는 자신의 손으로 다시 바로잡기로 했다. 그리고 어느 주말 오후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세 사람의 작은 아파트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지욱은 더 이상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조끼를 입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K그룹의 비싼 슈트를 입고 있지도 않았다. 그는 평범한 스웨터 차림으로 하은이의 블록 쌓기를 돕고 있었다.